오늘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뜨겁죠. 청년 관련된 이제 담론이 뜨거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새롭게 주목해봐야 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기획하게 됐습니다. 경남대 양승은 교수님 모셨고요. 제목이 이제 교차로 알바천국 사이에서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장비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행사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이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정치발전소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점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사회 전문 서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인 정치발전소는 이런 이제 정치사회 문제에 관련된 좋은 어떤 강좌나 교육, 민주주의 정치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서점 공간도 합정역에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길거리에 있으니까요. 지나가시다 편하게 들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으니까요. 네. 네, 더 기다려야 되나요? 잠시만요. 네, 30초 동안 제가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요. 네.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온라인으로. 그렇지만 또 현장 참여를 꼭 하고 싶으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요청을 하셨고, 저 역시 관련된 내용을 저는 이전에 다른 자리에서 양승은 교수님 발표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한 번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인 소개는 양승은 교수님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은 교수님 잔잔한 박수를 모셔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양승훈이라고 합니다. 저 여기 지금 써있지만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이제 강의하고 있고, 경남대학교 어디 있는지 다 아시나요? 아실 수도 있고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네네네. 저희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국립대들이 있습니다. 뭐 전남대 하면은 광주에 있고, 전북대 하면 전주에 있고, 뭐 경북대 하면 대구, 물론 이제 경북 조금 빠져나왔죠. 경산에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은 학교는 다 국립대인데, 저희는 국립대는 아니고 이제, 예,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여튼 경남대는 이제 마산에 있는 이제 사립대 학교고요. 거기 이제 사회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소장님이 하셨는데, 여기 제 책이 있습니다. 저기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고, 저 책을 제가 19년에 썼고요. 저 책은 저기 부제에 써 있는데 안 보이시니까,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뭐 이런 이제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가족은 거제에서 일하는 이제 조선소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제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실제로 가족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공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 실제 피부치 가족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교에 오기 전에 5년 동안 이제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근무를 5년 정도 했고요. 5년 동안 하면서 그 기록을 좀 남겼는데, 제가 갔던 시기가 구조조정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2년에 입사해서 16년 12월 31일까지 딱 근무하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만 5년을 딱 근무했는데, 그때가 뭐냐면 12년이 조선업의 이제 마지막 피크입니다. 이제 한국의 조선산업의 마지막 피크 정도 되는 것 같고, 뉴스를 복기해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14, 15, 16, 17년은 조선산업에서 한국의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어떤 구조조정이냐, 인적 구조조정, 우리가 흔히 이제 구조조정 하면 인적 구조조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직을 하기도 했고, 또 많은 하청업체가 도산하기도 했고, 뭐 노동자들이 이제 하여튼 안 좋은 일, 별별 안 좋은 일이 다 있었죠. 하지만 제가 입사했던 시기는 사실은 호황의 끝물이어서 너무나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은 월화수목금 매일 회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매일 6시에 퇴근해서 12시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7시에 출근하는 그런 라이프를 보낼 수가 있었고, 어떻게 사람이 하루는 회를 먹고 다음날은 소고기를 먹고 다음날은 또 회를 먹을 수 있지? 뭐 이제 그런 질문을 갖고, 그만큼 이제 좀 조선소들이 벌이도 좋았고,
굉장히 이제 산업이 화랑이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주니어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제 선배들이 맨날 이제 한식 군데 같이 밥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으면 식구 아닙니까? 식구란 말이 원래 먹는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같이 먹으면 사실 피부치 식구는 식구가 아니고 진짜 식구는 회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부터 시작해서 조선업이 어떻게 어려워졌고, 그리고 그게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피부치 가족,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왜 어려워졌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려워졌는가, 이런 얘기를 좀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19년에 나왔는데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왔습니다. 그 왜 히트를 쳤냐면, 저는 그 책을 그냥 회사에서의 겪었던 경험을 그냥 털고 나간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이 19년 1월에 나왔는데, 1월 26일날 나왔는데 2월 달에 정부에서 뉴스가 나와요.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한다고. 그래가지고 뉴스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선업이 무엇이냐, 이게 호재냐 아니면 악재냐,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저는 진짜로 그냥 사회과학서로 썼는데, 누가 많이 읽었냐면 주린이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주식에 이제 굶주린 우리 주린이들이 많이 읽어주셔서, 신과 함께라는 뭐 지금 3프로TV인가요? 거기에 뭐 팟캐스트, 유튜브 막 나오고 막 그 책이, 그래서 하여튼 책이 잘 팔렸고, 하여튼 그 책을 하면서 이제 요는 뭐냐면, 그 뒤에 경험은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노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사이클이나 혹은 기술, 엔지니어, 저는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지역사회에 있는 엔지니어들입니다. 엔지니어라고 하면 이제 공과대학을 나와서 설계를 하거나 연구개발을 하거나 혹은 이제 생산관리를 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에게 이제 저는 좀 관심이 있고,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연구 하다 보니까 이제 동남권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 관한 책도 한 권 이제 초고를 다 썼는데, 방학이 되면 좀 고쳐가지고 아마 연말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울산 연구도 뭐 비슷한 연구가 되긴 했는데, 그런 책도 지금 쓰고 있고, 뭐 오늘은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는 와중에 제가 청년들 인터뷰를 계속 합니다. 청년들 인터뷰는 뭐 제가 속한 경남대학교 친구들도 인터뷰를 하지만, 뭐 그냥 불러서도 인터뷰하고, 페이스북에서 패친을 맺은 사람들도 그냥 그 동남권 사냐 와라, 그래서 뭐 제가 부산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경남대 근처에 있으면 학교로 놀러 오라고 해서 연구실에서 인터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뷰를 계속하고, 뭐 울산은 제가 울산시 과제를 했기 때문에 뭐 울산 가서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일종의 이제 공통점들이 있고, 그게 좀 대표하는 바가 있어서 그 얘기를 오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와 알바천국 사이에서 동남권 지방대생의 노동 경험과 구직,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그 청년 이슈가 참 많이 지금 회자가 됩니다. 사실은 여당이 앉았으면 아마 그런 이슈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여당이 이제 완패를 하는 바람에 재보궐 선거에서 더 관심이 이제 가는 거겠죠. 이대남, 뭐 이대녀,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젠더 관점으로 계속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뭐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게 도대체 어디서 오냐, 뭐 이런 거 요즘 관심 많은데, 사실은 저는 뭐 그런 주제를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실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동남권에 있는, 이제 동남권이라고 하면 부산, 울산, 경남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부울경이라고 많이 하죠. 요즘에 메가시티 뭐 이런 얘기도 다 부울경 얘기고, 동남권이 부울경입니다. 그 얘기들 오늘 좀 전하고, 좀 차이가 있고, 좀 저희가 청년 문제 하면 사실 대표되는 바가 있어요. 청년 하면 인국공 사태 때처럼 뭐 공정에 굉장히 지금 목을 매달고, 그 다음에 뭐 공채, 그 다음에 수시보다는 정시를 선호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과연 그게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와 그러니까 중요하게 맞닿는 것일까? 누구의 이야기인가? 어떤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런 게 저는 좀 의구심이 있고, 그런 얘기들을 조금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벤트로만 등장하는 지방대생의 목소리,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거고, 이게 논문 목차예요, 사실은. 논문 목차도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논문에 이렇게 지금 쓸 계획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 비판사회학회라고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경제와 사회라는 데 실리게 될 논문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할게요.
그래서 요는 지방 청년의 노동서사는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언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고 오늘 노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청년하면 보통 세대론입니다. 사실은 청년 얘기하면 항상 세대론입니다. 청년 세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옛날에 90년대 그 현실문화연구라는 그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문서가라고 해가지고 문화연구 시리즈가 막 나오는데 요는 뭐냐면 신세대라는 새로운 인종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뭐 압구정에 가면 뭐 오렌지족이 있고 뭐 그들은 뭐 어떤 스타일 있고 뭐 그런 거 다큐도 요즘에 나왔죠. 그 뭐더라 모던 코리아라고 그런 다큐 보면은 그 신세대들을 보여주는 그런 특집도 하나 있던데 뭐 그런 식으로 했다가 80년대생들을 대표하는 세대로는 88만원 세대론입니다. 그래서 세전 88만원 계산이 뭐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들었지만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우석훈 박사와 박건일 씨가 쓴 그 뭐 그런 88만원 세대 뭐 그 뒤에도 뭐 세대론은 참 많죠. 그래서 뭐 수저계급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부터 시작해가지고 흑수저까지 가는 그런 세대론도 있고 뭐 이런 연구들은 보통 이제 요즘에는 그리고 MZ 세대론, MG 세대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인류가 출연했다고 하는데 신인류가 도대체 몇 번 출연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하여튼 신인류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문화사회학이나 문화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동남권 얘기를 하려면 지방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지방소멸 이런 말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한 2015, 16년부터 이제 많이 담론화가 됩니다. 실제로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있죠. 예, 그런 책이 나오면서 그 지방소멸은 수식으로도 정리가 됩니다. 지방소멸은 가임기 여성, 20, 30대 여성의 비율로 그걸 나눈 겁니다. 뭐냐면 60대 이상의 이제 노년들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 많으면 지방소멸이 안 되고 가임기 여성이 적으면 지방소멸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으로 치면 영양군 뭐 이런 데가 인구 2만짜리 시군구거든요. 근데 우리 시군구로 하면 창원시도 시군구고 수원시도 시군구거든요. 그 시거든요. 그럼 거기는 수원은 110만, 창원은 105만이거든요. 그럼 이제 하여튼 동급에 있지만 뭐 영양이 처음부터 작았겠습니까? 영양 인구 많았던 적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왜소화되고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여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노동연구가 있죠.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근데 이 노동연구는 매번 하는 얘기가 한국은 이중노동시장이다. 정규직과 그 비정규직이 서로 다른 이제 트랙 안에 있고, 그래서 정규직은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해서 승진하면 임금이 오르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직급 이상이 되면은 뭐 명퇴할 수도 있고 정년을 채울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시장. 근데 외부 노동시장은 하청 노동이죠. 하도급 시장. 그래서 이제 외주화된 노동에서 불안정한 노동,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고 업체가 도산할 수도 있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이직해봐야 똑같은 임금,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정규직이 이제 비정규직을 착취한다. 뭐 그리고 기업에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하는 게 노동 연구들인데, 이런 얘기들을 각각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언어를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중첩이 잘 안 됩니다. 각각이 다루는 게 너무 다르고 사실은 같은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지방에서 청년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그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연구들을 가지고 이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들을 뭔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없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 한 얘기니까 짧게 하자면 88만원 세대론도 있고, 뭐 수저계급론도 있고,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헬조선이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청년 세대의 가장 비관론이죠. 헬조선이니까 이건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망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어느 지역에 어느 계급의 어떤 청년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어요. 그냥 청년은 불쌍하거나 아니 투표 안 할 때는 개새끼라고 했죠. 옛날에 20대 개새끼론 뭐 이런 게 있죠. 그 뒤에도 뭐 자꾸 그 하여튼 정치 참여를 열심히 안 할 때마다 이제 그렇게 소환이 되잖아요. 그리고 혹은 우파를 찍어도 문제입니다. 요즘에 지금 사실은 우파를 찍었다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을 안 찍고 이제 우파를 찍었다고 지금 욕을 하는 건데, 하여튼 뭐 어느 방향에서든 그런 방식으로 청년들이 동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대상으로서의 청년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은 채 그냥 청년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민주당에서
청년 이제 그 뭐죠 최고위원을 뽑았죠. 뭐 이런 방식으로 한 명씩 뽑으면 될지, 혹은 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도 있고, 뭐 거기는 이제 뭐 총리가 또 담당하는 뭐 청년위원회, 온갖 청년 조직이 있지만 그 청년이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청년이라니까 청년인 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그 청년이 맞을까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 담론도, 노동에 대한 연구나 담론도 사실은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옛날에 뭐 이제 골리앗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87년에 문을 열었는데 7, 8, 9월 투쟁을 통해서 뭐,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귀족노조가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 대한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87년에 등장한 그 사람들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 얘기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제 노동에서의 주력은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규직 노조 이 아저씨들 어떻게 할 것이냐, 퇴직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느냐, 혹은 이들이 뭔가를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되는데, 문제는 새로운 세대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얼마 전에 이제 항만 노동자가 죽었죠. 그 이제 산재로 인해서 사망하고, 그런 방식으로는 등장을 하지만 이 사실은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노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항상 피해자로만 소환되거나 뭔가 산재 환자로, 아니면 산재 희생자로만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이 일을 하는 건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에 대해서, 노동 일을 하면 뭔가 이 숙련도 있고, 경험이 누적되면 숙련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쌓여가면서 놓이게 된 노동의 지위라는 것도 있고, 작업장 내에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정치 세력으로서 노동 아니어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안 되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생산직 위주로만 갑니다. 그러면 생산직 노동이 아니면 또 노동이 아닙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문제. 그래서 엔지니어나 사무직에 대한 담론도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있죠. 뭐 우리 퇴사 이야기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제 뭐 회사가 좋으면 왜 퇴사해, 뭐 이런 책도 있죠. 예. 그래서 뭐 퇴사자의 도쿄 뭐 여행 뭐 이런 책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부적 구체적인 이 노동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이야기는 또 이런 방식으로 가시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 이야기. 그래서 뭐 하여튼 지방이 소멸되고 인재가 유출돼서 걱정이 많죠. 모든 지자체는 뭐 예를 들면 경상남도가 김경수 도지사 어디 갈 때마다 무슨 얘기하냐면, 경상남도는 청년 특별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청년을 이제 극진히 여기고 이제 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여튼 청년을 말합니다. 뭐 군수를 만나도 우린 청년이고, 시장을 만나도 청년이고, 도지사를 만나도 다 청년인데, 예, 그래서 뭐 청년 친화 정책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청년몰 짓습니다. 청년몰은 누가 안 오면 이게 잘 경영이 안 되죠. 누가 와야 됩니까? 백종원이 와야죠. 예, 레시피를 알려줘야지 살아납니다. 예, 그런 이제 뭐 사업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일자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그런 종류의 질문. 뭐 고용노동부도 지역 맞춤 일자리 사업 이런 거 해서, 제가 취업 담당 교수거든요. 저희 학과에서 아이들 취업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많이 참여는 하죠. 근데 이제 어떤 일자리인지 사실은 노동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고용 구조, 지역마다 굉장히 특성이 다른데, 그냥 단기 일자리들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고, 아니면 180만원짜리 일자리입니다. 180만원짜리 일자리 뭔지 계산이 되시죠? 그냥 최저임금을 52시간 하면 180만원입니다. 예. 예, 그런 일자리들만 이렇게 창출하고 있고, 사실은 노동시장의 문제는 전혀 손을 안 댄다. 그리고 청년층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다. 이런 종류의 이제 문제가 이런 담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그리하여 이 이벤트로만 등장하는 지방대생의 목소리라고 썼습니다. 예, 제가 복화강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여기다 사진을 넣어놨는데, 사실은 저는 이 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저 부제목은 좋아합니다. 지방 청년들의 우짖는 소리. 이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정치 철학이라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랑시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크 랑시에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뭐냐면, 이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의 말은 언어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난입하고 짓기만 하고, 그 인텔리나 엘리트들이 보기에는 이게 언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없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짓기 시작하면 그 말을 들으려고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정치적으로 전복이 된다는 뭐 그런 이제 함의가 있는데, 하여튼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해석할 생각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재현의 문제, 뭐 서울로 향한 지방대생의 차별 문제에는 관심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지방에 살고 있는 멀쩡히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일과 삶의 서사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로만 등장해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문제나 이런 거 할 때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산재와 구조조정이 벌어져서 해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럴 때만 등장을 합니다. 일상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예. 뭐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복합강의 사약을 결국에 깠군요. 네. 그래서 뭐 가족 지향성이 있다고 하면서 뭐 성찰적 겸연적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런 표현으로 볼 게 아니고 조금 더 구조를 봐야 한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동남권은 이제 부울경인데 주로 이제 경남과 울산 얘기죠. 이 산업도시들이 있습니다. 산업도시는 뭐냐면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거칠게 요약하자면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생산직 노동자들이 많고 공장이 많고 대부분 거기에 취업을 해 있고, 근데 그런 노동시장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빠지니까 얘기가 약간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어떻냐 하면 생산직 일자리는 많고 사무직 일자리는 없는데, 예전에는 이게 장점이었습니다. 울산이 노동자 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울산이 그 혁명에 뭔가 불꽃이 튀길 것 같은 동네였던 이유는 그들이 다 생산직이지만 동시에 또 다 정규직이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못 잘라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변동은 이제 비정규직화가 많이 전개되어 있는 산업도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고려할 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청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도 있지만 젠더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남권 제조업 대공장의 채용 관행은 여성을 뽑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시 해석하자면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대학을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내가 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네.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들은 이제 굉장히 우수한 인재는 누구나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공장들은 대부분 대기업일 거 아니에요. 대기업들은 이제 당연히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지방에 이제 현장에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꾸 이탈을 하는 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의 골치 덩어리죠. 지금 골치거리죠. 그래서 왜 자꾸 떠나냐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대 출신들은 또 어떻게 거기 들어가면 남게 되는데 자꾸 이탈하는 자기 동료들을 보면서 멘붕이 오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단순하게 피해자로 서사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요인만 볼 게 아니고 이 노동시장의 각 단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조금 두텁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두터운 기술은 이게 뭐 그 인류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같이 좀 포개놓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하려면 우리가 이 가정을 깨야 됩니다. 표준 취업 경로의 가정이 사실은 굉장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 관점에서 기분이 나빠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을 나와서 우리는 신문만 보고 있으면, 중앙지만 보고 있으면 공채를 봐가지고 대기업을 가거나 국가고시, 여러가지 종류의 국가고시, 고시 아니어도 뭐 공무원 시험 포함입니다. 그래서 뭐 교사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고시를 붙거나 뭐 아니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공개 채용과 국가고시 통해서 들어가는 직종을 노동사회학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선망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란 얘기죠.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교원, 예, 이런 일자리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10에서 15%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건국 이래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이 비율은 변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막 대기업 총수가 대통령 한번 만나고 감옥에 꼭 갈 뻔할 때 만나죠. 그래 만나서 뭐 일자리를 3,000개를 창출하겠다, 10,000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삼성 같은 데 만나면 올해 공채 10,000명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뽑아도 사실은 노동시장에 올해 진입해야 되는 청년들 중에 10에서 15% 이상 절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시점은 있었죠.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좀 많이 뽑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특징적으로 그 시기가 이제 경제가 팽창하다 보니까 잠깐 그랬던 거고, 그 시기를 제하면 건국 이래 그냥 10에서 15%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럼 문제는 80에서 85%는 그러면 85에서 90%겠군요. 제가 숫자 계산을 잘못했네. 그들의 고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사실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으로, 이벤트로만 등장한다니까요. 예, 그 외죠. 대부분은 사실은 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에
우리는 이제 미생을 보면서 장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고 장글의 입법도 했죠. 했지만 사실은 우리 현실은 다 제일 가까운 노동자들은 다 뭡니까? 조조수 아니에요? 요즘에 그 유튜브와 왓챠에 나오는 그 조조수 아니에요? 중소기업. 예, 그 뭐 아주 조시 이제 좋은 이지만 하여튼 원래 더 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언급이 좀 없고, 그리고 지역 관점에서 보면 또 이제 수도권 바깥의 고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다 공채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노동은 수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공채로 지금 들어가신 분들만 여기 오셨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뭐 신문사 정도 또 공채를 하죠. 뭐 아까 언급한 거 빼면. 예, 다 수시를 선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문만 보고 있으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정규직 채용을 몇 명을 하고 비정규직 몇 명 전환하는 것 때문에 한국 사회 공정이 깨졌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전혀 요즘 하는 말로 1도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럼 나머지는 이제 진짜로 이 80에서 85%는 뭐냐 이제 보자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청년 정책 이런 것도 하는데, 예, 뭐 저 이 회의 자주 들어갔습니다만, 예, 미치겠죠 뭐. 예, 왜냐면 이제 그 인국공에 해당되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그런 트랙에 갈 수 있지만 그 트랙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약간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서울 소재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는 이제 표준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고 싶은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공동체도 가고 성미산도 가고 아니면 망원동 근처를 언저리에, 여기 지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언저리에서 나는 뭔가 창의적인 노동을 할 거야, 혹은 나는 뭔가 이제 대안적인 노동을 할 거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과 이제 표준적인 경로에 들어가고 싶으나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정책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사실은 그냥 20대 적당히 공장 다니다가 일도 좀 해보다가 또 그냥 적당히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목소리,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특별한 어떤 개입이 없는 이상은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뭐 지방대생의 일경험과 구직 경험이 어떻게 좀 다른가.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하는 게, 또 자꾸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젠더가 빠지는데 젠더 이야기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동적인 상황이다. 지역산업은 전환되고 있고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이란 또 하나의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봐야 한다. 그래서 뭐 지방대생 청년들 묻고 있습니다. 뭐 이건 12명인데 더 많습니다. 뭐 하여튼 지금 이 장표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제가 리스트를 잘 못했네요. 이 지역에서 좀 특징 하나만 말씀드리면, 부모들의 직군이 대부분 대기업 사무직, 엔지니어, 생산직입니다. 물론 가장 많은 건 생산직입니다. 예, 생산직이고 정규직이겠죠. 공고 출신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예,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 중산층이에요. 부모님은 중산층인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하청 노동이 많지 않았고, 50대들은 특히나 이제 그 창원, 울산 잘 산다고 할 때는 그냥 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벌이가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중위 수준이 높았으니까, 허리가 이제 두툼하니까 그랬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창원이나 뭐 울산이나 거제에 가면 부모들이 다 중산층 이상이죠. 예,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해를 하려면 산업도시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은 뭐 박정희 때부터 이제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60 몇 년이냐 5년이냐 7년이 헷갈린다 했을 때 포항제철이 생겼고, 그 뒤부터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들어오죠. 73년에 조선, 72년에 울산, 73년에 거제, 74년에 또 거제, 뭐 이렇게 조선 산업 들어오고, 석유화학단지 70년에 들어오고, 뭐 자동차, 현대자동차 4, 5년에 이제 짓죠, 울산 공장. 그 다음에 뭐 종합기계, 창원인데 그거랑 방산이랑 하나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종합기계를 만든 이유는 방산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창원 와보신 분들 아시는데,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부터 이렇게 로타리가 크게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거기서 뻗은 길들은 다 8차선이거든요. 그 8차선 지은 이유는 거기 탱크가 지나다녀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생산한 탱크를 박정희한테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길을 넓게 됐고요. 또 자재도 사실은 탱크에 들어간 자재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그 비행기가 다녀야 됩니다. 비상활주로로 전투기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길이 이제 넓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도시죠, 창원은. 그 다음에 뭐 항공기 방산하고 철강도 당연히 있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도시의 GRDP를 이 지역에 있는 산업도시들은 90% 이상이 중화학공업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면 고용의 30%, 그 다음에, 아니다. GDP의 30%, 그 다음에 고용의 25% 정도를 제조업이 담당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 가면 고용의 70%, GRDP의 90%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그 서브 컨트랙터,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이 이제 뭐 부산, 고성, 사천, 함안, 김해, 경주 등에 이제 많이 위치해 있고, 이 지역들에 대학생들 알바 많이 갑니다. 예, 이제 그래서 뭐 울산 살거나 뭐 부산 살면은 혹은 뭐 창원 살면 이 지역들에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알바도 많이 가고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원래는 경공업도 좀 있었어요, 마산에. 그랬으나 이제 다 좀 망했고요, 90년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은 2010년대 원래 많았거든요. 조선소가 이 대형 3사 말고도 통영 이런 데 많았거든요. 고성이나. 근데 대부분 망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중국 조선소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고용구조가 하여튼 남초입니다. 다. 남초라 하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안 써놨구나. 예. 몇 정도가 남초 작업장일까요? 노조에서 오신 분 빼고 말씀하세요. 예, 한 95대 5? 이 정도 돼야 이제 남초 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95대 5 정도. 그리고 이제 고용이 대부분 생산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성 일자리, 사무직 일자리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정규직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물론 사무직 일자리 있지만. 그 다음에 뭐 이중노동시장, 그 다음에 뭐 신분사회가 사실은 이게 아주 미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가가지고 뭐 비정규직을 막 때렸다, 뭐 혹은 뭐 공부를 줘야 되는데 안 줬다, 뭐 이런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이게 그거보다는 약간 투명한 벽이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일 때가 더 많고, 왜냐면 공간 분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게 많고, 근데 이제 평등주의도 또 강해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끼리는 엄청나게 평등합니다. 옛날부터 자기들 공동체였고, 실제로 노동운동 통해서 더 결속이 강하고, 정규직끼리는, 직영 정규직끼리는 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같이 단합대회도 많이 했고, 야유회도 같이 했고, 여행도 같이 다녔고, 심지어 애들도 같이 키웠고, 애들도 같은 학교 다녔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평등주의는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생산직 일자리가 이제는 안 늘어나고 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아빠만큼 벌 수 없어요, 영원히. 예, 이제 그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가지고 아빠만큼 벌 수 없습니다. 자동화, 아웃소싱, 뭐 사내하청, 뭐 이런 게 다 영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도를 그냥 펼치면 이 지역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알바 천국과 교차로 사이가 아니고 아는 형 워크넷 알바 천국 사이에서였는데, 이 정보를 그러면 이들이 이제 어떻게 노동하는지 처음부터 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 가용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용정보는 뭐냐면, 이 지역에 살다 보면은 아는 형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는 형이라 하면 공장을 워낙 많이들 다니고, 아빠도 공장 다니죠, 일단. 아빠가 공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가 제안하는 일자리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링크 플러스 사업단 이런 거 뭐 서울에도 있어요, 사실은. 있지만 그런 실습이 있고, 뭐 IPP라고 해서 장기 인턴을 하면서 일자리를 갖는 그런 일자리들인데, 그걸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바 경험도 사실은 하게 되고, 이제 그게 실제로 일자리 선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만, 이 젠더 회로가 다 따로 돈다. 서로 다른 젠더의 회로가 있다. 같은 이 노동시장 안에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동시장, 글자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프린트아웃에는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는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일자리가 많아요. 일자리는 많은데 좋은 일자리는 없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고, 좋은 일자리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정규직 일자리가 없고, 두 번째는 사무직 일자리가 잘 없다. 남학생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무직 일자리가 없다는 거는 지역의 노동 수요 자체가 좀 생산직 위주로 이제 많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이게 다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뭐 하여튼 좋은 회사가 없다. 아시다시피 이 근처에 없다. 뭐 그래서 고만고만하다. 고만고만하다는 거는 특근을 다 뛰면 이거 52시간 전에.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업장들 중에는 52시간 면제받은 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면책할 수 있거든요. 52시간 안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24시간 이제 2교대를 한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노동시장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얼마 받냐면, 고만고만하다고 했을 때 그거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공장에 가서 알바를 뛰면 한 달에 최대 300만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풀로 뛰면은 예, 뭐 그러니까 그냥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알바 어디서 해보셨습니까? 공장 알바를 뭐 이제 여기선 정치적 목적이 아닌 이상 잘 안 해보셨을 수도 있고 해보셨을 수 있는데 예, 알바하면 한 달에 300만 원 벌기 쉽진 않아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300만 원 쉽진 않죠. 옛날에 뭐 이제 스카이 출신들이 과외를 해가지고 과외를 여러 개를 돌리면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죠. 예,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300만 원 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군대 가기 전에 방학 때 이제 2달을 딱 벌어가지고 한 달을 탕진하고 입대를 하고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2달을 공장에 가서 학비를 벌어요. 보통 그때는 또 이제 학비 벌 수 있죠. 한 달 다니면 한 학기의 등록금이잖아요. 2달 다니면 2학기 등록금에 자기 용돈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한 학기 휴학을 하면 그러니까 복학하기 전에 이게 딱 맞추지 않으면 몇 달을 놀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 한동안 학교 다닐 돈은 충분히 그 돈 갖다가 뭐 후배들 술 사주고 뭐 이러는 거죠. 아직 지방에서는 선배가 후배 술 사주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네. 술 잘 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과제도 같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잘 보면 다 그냥 먹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노동 규범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아이를 공부를 안 시키려는 부모는 제가 볼 때는 2000년대 이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 보니 동생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니 네가 가서 돈을 벌어와라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지금 확실히. 공부를 잘하면 아들 딸 상관없이 다 보냅니다. 그거는 통계로도 나오죠. 2005학번 이후에는 여학생이 더 많습니다. 2005학번이 동수거든요. 남녀 동수거든요. 대학에 입학하는 동수거든요. 그 이후에는 여학생이 더 많거나 비슷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별 격차도 없어요. 입학만 갖고 놓으면.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냥 공부 못하면 공장 가자 이게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특별히 막 고민하지 않고 뭐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면 좋죠. 그렇지만 안 되면 그냥 울산 같으면 울산대 정도 가면 그냥 가긴 가지만 안 되면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아빠가 어떻게 해줄게.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삼촌들이 해줄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버지들도 공부를 하라고 하되 강압적으로 하진 않았다. 왜냐면 적당히 취업이 되니까. 적당히는 이제 옛날에는 정규직이었고 그 뒤에는 1차 밴더 정도 넣어주는 거였고 2013년에 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용세습에 대해서 고용세습이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원래 산재 환자들이 이제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다고 됐을 때 조합원들의 자녀를 원래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거였으나 나중에 이게 제도가 이제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아들을 그냥 뽑는 약간 그런 제도였던 거죠. 하여튼 금지돼서 안 됩니다. 뭐 그래도 가점을 줘서 조금 뭐 그건 있겠지만 잘 안 되고 옛날처럼 그렇게 뽑지도 않고 또 생산직을 그냥 뽑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없냐 물어보니까 지금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잘 적당히 하는 그 뭐지 몸은 잘 안 바뀌었는데 이제 시장은 그거하고 좀 달라진.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요새는 하여튼 자리가 없고 옛날에는 많았다. 많았다는 그래서 한 80년대생들까지는 많았다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럭저럭 해가 공부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정규직, 하청, 비정규직이 분단된 이중 노동시장 속에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노동시장에 노출되게 됐죠. 변화가 왔죠. 근데 문제는 문화는 지체되어 있다. 울산은 굉장히 지체되어 있어요. 예, 울산은 아직도 좀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아이고. 지체되어 있고, 경남은 좀 청산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을 역시 한 번씩 하면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예, 진짜요. 구조조정 한 번 하면, 울산 동구에 가서 인터뷰하면, 현대중공업 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딱 세 글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망했다. 사실 안 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계가 한번 붕괴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느끼는 그 망했다는. 예전에 그 풍족했던 세계가 붕괴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청산되는 중, 경남은 좀 그렇고. 하여튼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생산직, 정규직 일자리가 굉장히 흔했고, 근데 이제는 좀 어려워진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보가 문제입니다. 노동시장이 이런데.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뭐냐 이제. 그래서 성찰적 겸연적임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복화강의 사회학에 나오는 단어지만 이건 뭐냐면 교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 면담 때. 그래가지고 너 취직 어떻게 할래? 그러면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면서 열심히 해야겠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겸연적인 표정을 짓는다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수 앞에서 일부러 머리를 긁는 게 아니고 이 바로 안 떠오르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정보의 경로적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학교나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교나 고용노동부 통해는 워크넷이나 뭐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단들 통해서 제한되는 거는 모범생들이 아마 가겠죠. 교수가 추천해주는 일자리니까 교수하고 교류가 많은 학생들이 가는 일자리일 텐데 그런 일자리하고 자기가 아는 삼촌이나 아는 형들이나 아빠가 소개시켜주는 일자리랑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소개시켜주는 데는 180만 원 일자리예요. 180만 원 이상의 일자리가 지방엔 잘 없죠.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생기면 다 중소기업 정규직일 텐데. 근데 이제 뭐 정보지 아까 뭐 교차로 같은 거 보면 거기 써 있는 거 월수 300, 생산직, 뭐 밥 잘 준 뭐 이런 거 써 있단 말이에요. 밥 잘 준 거 중요하죠. 예. 그래서 한 발 가느냐 구내식당 있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구내식당 꼭 써 있어요. 구내식당이 있다고. 밥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일자리의 질의 차이가 일단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이것도 공식적인 루트에 취업 경로인데 성공 사례가 있어야 사실은 후배들이 그걸 보고 내가 이걸 준비해서 이걸 가지 하는데 잘 안 보입니다. 성공 사례는 왜 그런 거 말고 그냥 공무원 붙은 선배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게 성공 사례지 그냥 뭐 이렇게 해갖고 맞춤형 해갖고 특성화란 말 참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대학에서 특성화 교육을 굉장히 우린 잘하고 있다라는 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느낌이 드는 그 특성화란 말, 특성화 교육을 하는데 성공 사례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트렌드에 따르는 프로젝트성 단발 사업이 많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럼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를 물어보면 대부분은 문제가 지역을 벗어나야지만 그런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학생이 자기가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갖고 저한테 면담을 하면 제가 그때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마케팅 업체가 없어요. 부울경에. 예, 부울경에 있어요. 어디를 보내죠. 근데 서울을 가려고 하면 엄마가 말린대요. 서울에 집값도 비싸고 우린 네 그거는 못 대준다. 그리고 왜 떨어지려고 하냐.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마하고 싸워야 이제 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저출생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담론으로서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동으로서 상황이 어렵다고 할 때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주거비부터 빡세잖아요 지금 사실은. 빡세다는 단어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은 또 밖에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 드는 공식 정보라는 거 뭐 이게 의미가 본인들한테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면 시킨 대로 한다고 취업 못하는 것 같다. 해봤자 어디 장사하거나 누구 하나 잘 됐다고 들어본 적 별로 없다. 누구 형은 뭐 잘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과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취업이 잘 되는 과 사범대라 하더라도 시험 쳐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 지방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거점 국립대는 좀 다르지만 요즘에 2010년대 지나가면 지방에 있는 사립대는요 시험을 봐서 가는 대학이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에 다 떨어지고 가는 겁니다. 수시 다 떨어지고 정시 다 떨어지면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죠. 추가 모집으로 가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립대들은.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서 본인들이 누구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대를 가더라도 사실은 그런 경쟁에서 이길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염세적인 게 있어요. 네. 뭐 간호사도 마찬가지. 뭐 국시 붙어야 될까? 실제로 국시 합격률이 떨어져요. 좀.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한데 그것도 뭐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걱정이라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성찰적 겸연적은 이제 머리 극적거리면 잘 모르겠어요. 뭐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쪽으로 안 된다라는 견적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추천해주는 일자리 혹은 학교가 추천해주는 일자리 별로 그냥 아름아름 찾아가도 된다. 근데 이건 보통 남학생의 경우. 남학생들은 아름아름 찾아가면 300만 원짜리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지인 정보입니다. 귀인을 만나야 합니다. 예, 귀인이 좋은 일자리 좀 착취 덜 당하고 그래도 내가 대접을 잘 받으면서도 300만 원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알려주는 형, 삼촌, 그 다음에 아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뭐 실제로 근데 많은 일자리는 원래 갑자기 사회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자리 구하기란 책이 있거든요. 사회학 서적이 있거든요. 절판됐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엘리트 일자리를 빼면 원래 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지인을 통해서 가는 거고 귀인을 찾는 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지방에서는 그게 굉장히 더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학교가 뭐 이런 걸 제안합니다. 링크 플러스는 이제 방학에 현장 실습 가고 뭐 이래 그런 현장 실습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IPP는
장기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면 뭐 15학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80만 원짜리 일자리에 취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잘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래서 그 저런 공시전의 루트 말고 대부분은 이제 자기들이 일에 대한 정체성,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본인의 커리어 패스에 대한 설계를 대부분 알바 경험을 통해서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젠더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남학생들은 이제 편의점 알바 같은 거 아까 가니까 여기도 편의점 알바 그러니까 남성이던데 20대 남성이던데 예, 서비스 말고 잘 안 합니다. 그 산업도시, 그 거제, 울산, 창원 이런 데 가면 알바는 전부 다 여성입니다. 편의점은. 왜냐면 거기에 갈 별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러니까 150 이상에서 300만 원까지 월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 일 경험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아빠도 다니고 삼촌도 다니고 형도 다니고 나도 다니기 때문에 알바하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 그래 공장 좀 가서 쇠밥 좀 먹어봐야겠다. 오히려 뭐 아빠가 조선소 다닐 때 같이 가볼래 그래가지고 방학 때 데려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지난번에 그 저 항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같이 가볼래 그래가지고 데려간 거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일상화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체는 여기에 이제 나오네요. 교차로 알바 천국 이런 데 보면 죄 이런 게 많죠. 이 지역은 그 공장 알바 일자리가. 그래서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조금 좀 좋은 데를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공장 들어가려면 알바 천국보단 교차로가 최고예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데 1시간인가 5시간 되면 초기화가 되니까 그때 이제 맞춰서 전화하면 되는 거다. 뭐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전역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바를 또 학비 벌어야 되니까 사실 학비 안 벌어도 되거든요. 근데 벌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생활비도 좀 만들고 약간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철이 빨리 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 알바에 대해서 부모나 주변에서 아무도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뭐 공장 갔다 왔다고 얘가 뭐 생산지 노동자나 그런 건 아니고 대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여학생은 좀 이런 경험과 단절돼 있습니다. 여학생들이야말로 이제 알바 천국을 열심히 가야 되는데 편의점, 학원 아니면 근로장학생 서비스 계통인데 임금 바로 그려지시죠? 예, 100에서 120만 원, 뭐 150만 원 안짝이겠죠. 그 매체는 알바 천국이나 지인 뭐 그래서 뭐 자기가 재수하다가 그 학원 선생 될 때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하거나 지인 통해서 하거나 그러다가 서비스직 하다가 횟집 가서 일하다가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공장에 여성 일자리가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95대 5라니까요. 거기 여성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바로 여성까지 뽑아야 됩니까? 이 지역 관점에서. 이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관행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철이 나는 거예요. 공장에서 이제 남학생들 얘기 조금 더 하자면 예, 산재를 계속 경험합니다. 조선소는 이거 뭐 좋은 얘기 전혀 아니지만 한 달에 1명 정도 죽거든요. 조선소 큰 대형 조선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명 정도 죽는데 안 죽는 해에는 뭐 이제 두 달에 1명일 때도 있지만 뭐 계속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철이 납니다. 뭐냐면 바로 옆에서 사람 죽는데 이걸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경험을 하게 되고 예. 뭐 그래서 이제 뭐 힘든 걸 알다 보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말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산재 처리를 정확하게 안 해줍니다. 이런 사업장들. 근데 그거는 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회사가 안 해주는 경우가 안 해주려고 하여튼 요리조리 하는 게 있고 뭐 공상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꼬셔요.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학생 면담하면 야, 니 이거 가입하면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더 내야 된다. 30만 원 안 들 텐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산재보험. 예, 산재보험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주가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다 아는 형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니 2달 다니다 할 건데 뭘 하냐 이런 방식으로 그냥 안 드는 거예요. 그랬다고 꼭 그런 애들이 산재가 나는 거야. 그리고 조선소 같은데 산재는 대부분 알바생이 경험하죠. 왜냐면 숙련이 안 돼 있고 이게 안전은 훈련이 되게 커요. 훈련 요소가.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지금 뭐 법정 안전교육 하루 종일 받거나 반나절을 받거나 뭐 이렇게 받지만 사실 그걸로 안 되고 계속 그 안전요원이 시키는 말을 잔소리를 한 달 동안 그 잔소리에 맞춰서 자기 몸 리듬을 바꿔야지 산재가 안 나는데 그런 숙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라고 갈구면 도망가고 막 여기서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여기서 피고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산재가 나면 그때 이제 참맛을 한번 보는 거죠. 주변에서 나한테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그러면 잘 안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여기가 진짜 위험한 데구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가 내가 지경이 아니면 보통 원청정규직을 지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경이 아니면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 친구는 요즘에 많이 언론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천우현이 천현우라는 친구죠. 요즘에 페이스북 스타인데 하여튼 이 친구도 산재가 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안 해준 거죠. 이제 안 해줘가지고 걷지 못할 뻔했대요 그때. 그랬으나 보험 하여튼 안 들었던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별과 정규직, 이게 고용의 카르텔 전환해주지 않는 거 이제 느끼는 거예요. 취업했다 하면 정직원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뽑는 것 같고, 가정 있는 형들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언제나 잘리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낙하산도 경험하는 거죠. 업주의 친척이나 이런. 보통 가족 경영이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 특히나 공장들은. 그래서 공채 넣는 거는 이제 원청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S&T 중공업 욕 많이 하세요. S&T 중공업. S&T 중공업이 사실은 문성현 대표가 원래 S&T 중공업 출신일 거예요. 거기 옛날 통일 중공업인데. 거기가 지경 아니면 휴게소를 못 갑니다. 휴게실을 못 갑니다. 중화공업 공장들은 보통 2시간이라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쉬거든요. 8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15분 쉬고 또 일하는 건데, 못 가게 하더라고요. 휴게실을.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알바하면서.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서 썼냐 또 물어보면 잘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보험료 갖고 이제 협상하면 안 떼는 곳을 더 선호하게도 되는 거죠. 본인들도 이제 호심을 넘어가서. 왜냐면 여기 계속 일할 거면 써야 돼요. 그 정도는 알더라고요.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저희도 하니까 하는데, 근데 잠깐 돈을 벌 거니까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판단들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알바를 했습니다. 이제 2학년이 지나가고 3학년이 지나가고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숙련이라는 게 또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친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자꾸 옵니다. 같이 일했던 형님들한테 와가지고 니 올래? 오면 직영 달아줄게. 혹은 정규직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들은 이제 경험으로 다 아는 거죠. 이제 내가 저기 가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분류가 되는구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청의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NC 기계라는 게 있습니다. 가공 선반이에요. 옛날에는 선반에 올려놓고 작업자들이 직접 가공하는 거죠. 자르고 구부리고 열 처리하고 이런 거를 이제 작업자들이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컴퓨터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직 노동이라는 것도 NC 기계에다가 다이얼을 맞추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하듯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만약에 직영 정규직이 돼도 쟤한테 내가 밀리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또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알바로는 참 좋은 자리인데, 직업 선택에서 얘는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많이 해본 일인데.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 있는 형들 보면 가정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는데 참 이게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이런 일자리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종류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공장 문턱 앞에서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4학년 때 면담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청년 요 또래 26세, 5, 6, 7세 만나서 인터뷰하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도 제가 대학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공장 가서 이거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생산관리직 하라는 거잖아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제가 관리직 하라고, 가서 생산직 말고 관리직 해라, 그건 내가 소개시켜 줄게 라고 말하면, 이제 본인들이 너무 잘 알죠. 중소기업의 생산관리직은 생산직이랑 차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직접 용접하거나 직접 절단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급하면 하는 거죠. 배관 작업해야 되면 하는 거고, 전선을 깔아야 되면 전선 깔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딜레마 앞에 놓이는 거예요. 이제 너무 자기는 그 현장이라는 데가 어떤 데를 너무 절절히 잘 알고, 그러나 내가 여기를 가야 할 것 같은데 가긴 싫고, 부모님들도 또 이제 일단 생산직은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알바는 가라고 하면서 또 직업을 하게 되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또 약간 말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는 생산직, 비정규직 일자리만 많은 상황이고, 생산직 숙련 노동자가 되기에는 구조적 제약과 본인의 의지 모두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공장이 많으니까 그냥 돈벌이만 생각하면 가면 될 것 같지만, 또 그건 내가 배운 거 생각하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장은 어찌 보면 공대나 폴리텍 애들 가는 건데,
또 하기 싫고 뭐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딜레마 앞에 이 친구들 공장일 되게 많이 해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해본 친구들이 근데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나중 되면 이거 네 이제 평생 직업이다 이러면 바로 그냥 절레절레 하면서 그래서 이 노동시장의 구조를 보면 산업도시 울산과 그 다음에 뭐 경남에 있는 도시들 창원 뭐 함안, 김해, 뭐 저기 거제 이런 데들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기에 그 표를 보시면 한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생산직을 보세요. 그러면 2013년에 17,134개가 남아요. 그러니까 17,134개가 9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직도 많이 구해요. 13년은 심지어 조선소 구조조정할 때거든요. 그때도 일자리의 수요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저기 뭐야 사무관리 전문직 그 다음에 판매 서비스직 마이너스잖아요. 물론 서울도 마이너스입니다만 서울은 영업직은 좀 플러스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직은 부족해 보여도 문제는 서울은 사무관리 전문직의 노동시장 크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조금 경쟁을 하면 비벼볼만 하다 이런 견적이 서는데 이 지역은 자리가 별로 없는 데서 이제 10,000개는 지원이 더 많은 거예요. 예, 뽑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미스매치가 이제 좁혀지지 않는 거죠. 우리 이제 미스매치를 신문기사들이 굉장히 잘못 쓰는데 미스매치는 눈높이가 높아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스매치는 대부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대졸이기 때문에 대졸 일자리를 찾는데 대졸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미스매치예요, 사실은. 그런 걸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앞에다 또 세 글자 붙였잖아요. 구조적 미스매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조적 미스매치가 이 지역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부모들이 대학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또 역설적으로 애들 공장 알바 많이 시키면서도 대학은 굉장히 많이 보내요. 전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도시는 울산이에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셋밥을 안 먹이고 싶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가 대주잖아요. 등록금을 100% 다 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보내야 돼요. 그랬는데 일자리는 하여튼 그렇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죠 뭐. 나가야 되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저임금을 받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부모도 아이들을 공장에 보내기는 싫고 얘도 알바 많이 해봤으나 가기 싫고 이러니까 타협은 이제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이라는 선택지만 남는 거죠. 이게 약간 부모와의 타협이에요. 저는 뭐 공무원을 양쪽 다 선호했다고 별로 생각은 들지 않아요. 마땅한 게 없으니까 공무원과 공기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낮에 낮 12시에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공무원 할 생각 없냐 그래갖고 없다고 했다. 뭐 친척 중에 누가 꼭 친척 중에 한 명은 붙죠. 네. 친척 중엔 공무원이 있고 엄마 친구 중에 공무원이 있잖아요. 뭐 영어 교과를 나왔는데 임용 준비하다 2번 떨어지고 6개월 동안 9급 준비하고 붙었다 뭐 이런 얘기. 사실은 조금 경쟁률이 낮습니다 이 지역이. 예, 수도권보다는 공무원 경쟁률이 낮습니다. 예, 뭐 그런 건 맞죠. 그러나 그 자리가 이 친구들 자리는 아닙니다. 예, 국립대 친구들 자리입니다. 시험을 그래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네. 그래서 여자가 약간 세뇌될 지경인데 여자가 육아휴직 내고 평생 직장 할 수 있는 거 공무원밖에 없다고 너무나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 그러나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 시험은 주로 거점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되어 시험을 통해서 지방 사립대 출신들이 취업하기 어렵죠. 뭐, 예. 혁신도시에 100명 취업했으나, 예. 100명이 다 경상대 졸업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구조적인 거 말씀드렸고 변동이라는 걸 이제 또 같이 다 봅시다. 그래서 기술과 일자리,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 사라지는 일자리. 이 친구들 일자리들이 가장 쉽게 사라지는 일자리예요. 요약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노동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그냥 생산도시에 불과합니다. 왜 생산도시에 불과하느냐? 예전에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소 같으면 사무직이 6,000명씩 하거든요. 현대중공업은 한 8,000명 되고 8,000명, 6,000명, 6,000명인데 그 중에 4,000명, 3,000명, 3,000명이 설계직이에요. 사무직에. 다 대졸 사무직. 네. 그러니까 공대 출신을 많이 뽑고 뭐 이제 아까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고 서울 출신도 뽑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벌어진 일 뭡니까? 그 2010년대 내내 이런 제조업 그 중공업 쪽이 뭘 했냐면 수도권에 엔지니어링 센터라는 걸 많이 짓습니다. 그쪽에 설계원들 다 옮기는 거예요. 자꾸 퇴사하니까 판교쯤 가면 안 도망가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천안분계선이란 말이 있죠. 천안보다 남쪽에 있으면 떠난다. 네, 천안보다 남쪽에 있으면 떠난다.
예, 그렇게 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다 또 하나는 이 자꾸 신규 고용을 좀 하면 좋겠으나, 예를 들면 구조조정할 때 공적자금 들어왔거든요. 대우조선 같은데. 어떻게 사람 뽑습니까? 사람을 잘라야죠.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뭔가 결단을 보여줘라 하면 항상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거는 해고거든요. 명예퇴직을 몇 명 받아라 이거거든요. 예, 신규 고용 못했죠. 예, 뭐 이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구 소멸이란 걸 조금 더 상세히 보면 여성을 거부하는 지방산업, 가부장제와 지방을 거부하는 여성, 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자, 아까 그럼 여성 이제 무슨 일 하는지 할 수 있겠는지 계산해 보면, 예, 변호사, 교사, 의사, 약사, 또 뭐 있을까요? 공무원 빼면 여성이 할 수 있는 직업,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뭐 사회복지사 정도만 지방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경남과 울산이 전국에서 그 전문직의 여성 전문직의 임금이 가장 낮아요. 왜냐면 수요는 별로 없고 공급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덤핑으로 떨어집니다. 예, 이게 허은 박사라고 저기 이제 그분이 쓴 논문에 그런 게 하여튼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여성은 선택을 해야 돼요. 적당히 그냥 사무직, 계약직 사무직, 서무, 우리가 흔히 서무라고 말하는 사무보조직, 이런 거 하다가 아빠가 짝지어주는 그래도 운 좋아서 직영 정규직이 된 친구랑 결혼을 빨리 하는 선택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엄마 말이고 아빠 말이고 하여튼 듣다가 그냥 버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협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방법. 세 번째 선택지가 있네요. 예, 도망가는 거죠. 빨리 떠나는 거죠. 지역을 빨리 떠나는 게 이제 답이죠. 그래서 이게 결혼하고 싶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과 높은 출생률의 부조화, 이런 말을 써놨는데 뭐냐면, 그래서 높은 출생률이 나오는 거예요. 안 떠나면 남아서 빨리 결혼하니까. 그래서 졸업식 날 가면 청첩장 항상 받아요. 저희 아직도 졸업할 때 결혼하는 친구들 많아요.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저는 졸업하고 어차피 취업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친구들 많아요. 예, 그런 종류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제가 교수니까 연구자니까 뭐 그 구조적으로 보자면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건데, 지리적 분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의 그 노동의 지리적 분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상 기능은 수도권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구개발, 설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도권으로 어느 정도 하는 흐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행, 생산이죠. 제조업 같으면. 그래서 산업도시에서 하고, 이런 분업 정도가 그 전까지는 심각한 문제다. 왜냐면 현장 근처에 뭐 연구소도 있고 그러면 뭐 우수한 인재 그 지역에서 뽑을 수 있지 않아 이랬는데,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1차적인 노동 분업이고, 요즘에 또 하나 문제 뭡니까? 생산도 수도권에서 하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산업도시는 창원, 거제, 뭐 포항, 울산 이런 데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한국에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제1의 산업도시는 어디가 될 거냐면은 천안이나 서산이나 평택이나 당진입니다. 아니면 시화가 먼저 될 수도 있죠. 화성. 거기 지금 공장 다 가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원래는 수도권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야금야금 풀려서 처음엔 서울을 빼고는 해도 돼 정도로 풀었다가 이제 그냥 다 풀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물론 법안은 이제 우리 비서관님도 있고 이제 보좌관님도 있으니까 알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지만, 사실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파주의 LG 디스플레이죠. 지금은. 옛날에는 LG 필립스거든요. 그 들어올 때도 이게 약간 스캔들이었거든요. 예,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와서. 근데 지금 뭐 그냥 막 다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래서 충남이 인구가 늘어나요, 요즘에. 충남이 인구가 괜히 늘어납니까? 수도권이 된 거죠, 충남이. 확장해서. 그래서 수도권의 산업도시가 된 겁니다. 근데 원래 있던, 그러면 이 산업도시가 있던 이 동남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질문 앞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SK 하이닉스가 구미에 가냐 용인에 가냐 하다가 용인에 갔죠. 그때 SK 그 하이닉스 공장장이 그 이제 부사장인가 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제조업을 왜 그 수도권에서 해요? 라고 묻자 이제 한 게, 이거 지식 기반 산업이니까요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인재는 하여튼 수도권에 있으니 공장도 하여튼 거기 지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장이 들어오면 엔지니어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설계원이 없고 연구개발이 없더라도 원래는 생산관리직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자리들과 사무직, 그들을 관리하는 또 인원도 있어야 되니까, 인사팀이랄지 총무팀이랄지 그런 일자리, 중숙련 대졸 일자리, 이 자리가 원래 가장 많은 지방대생들이 가던 자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기업에도 많이 갔어요, 예전에는. 그런 관리 인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이 산업도시들이 생산도시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하청 생산도시로 전락하게 생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 내부에서의 위상이라는 것도 축소가 되고 있고 고용 창출 여력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빚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키워드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우수한 인력 관점에서 보자면 산업적 가부장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네. 여성 고용률 하면 항상 꼴등을 이렇게 보면은 울산, 부산, 대구, 경남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경기도도 있지만 경기도는 약간 뭐 다른 종류의 해석이 필요한다. 하여튼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는 순으로 하면 하여튼 부울경이 항상 5등 안에 들어가요. 이 지역에서의 여성의 일자리라는 건 주로 단기직, 비정규직, 계약직, 예, 사무보조직, 예, 일자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준전문직, 아까 뭐 유치원교사 이런 거 준전문직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는 정규직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또 이제 엘리트 엔지니어들을 뽑기 위해서 서울 출신들을 대기업에서 뽑으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3년 내에 이직을 해서 서울로 가는 건데 왜 떠나냐라고 물어보면 여자친구가 여기는 절대로 못 내려온대요. 뭐 이거잖아요. 거든요. 예, 자나요가 아니 거든요. 예,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그 상황에 놓여봤지만 여성 관점에서는 이 지역에 오면 경력단절입니다. 이주가 경력단절이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주하면 경력단절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말, 울산에 있는 이 친구는 이제 현대제철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현대제철 하청업체에 알바를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뭐 여자가 일어서기 힘든 도시다 울산,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간호사, 유아교육사, 취이생사 등은 살만하죠. 사무실에 30명이 있는데 여자 1명 있다. 그래서 격리 1명, 예, 아까 서무, 격리, 사무보조직 그런 거 1명, 계약직이다. 그래서 여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큰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면 불가능이다. 현대자동차 입구에 격리 있지 않냐, 출입증 찍는, 뭐 거기만 여자고 전부 다 남자다, 뭐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 문제도 있는 거예요. 고용에서의 굉장히 큰 문제들, 인재 유출에 있어서는. 근데 이런 거 해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부분 제 친구들은 자격증 따서 사무직, 간호사, 조무사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미용사, 피부 미용사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뭐 사업하려고요. 뭐 그래서 보면 정규직은 하여튼 없는 거죠. 이런 거 정도가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공무원 일자리를 뭐 하려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빼면은 뭐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뭐 현차 갈 거 아니고 공격 갈 거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부산 쪽으로. 그 부울경에선 그나마 이제 부산 정도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채널인데, 문제는 뭐냐면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임금이 싼 시도 시도 중 한 군데입니다. 왜냐면 공급과잉으로, 노동력의 공급과잉으로, 여성 노동의 공급과잉으로, 그리고 큰 서비스 산업이 없죠. 옛날에 좀 있었죠. 무역이나 뭐 예를 들면 망한 한진해운이나 뭐 이런 데들이 그나마 좀 고용을 받쳐주고, 롯데도 예전에는 그쪽에 무역 상사 부분이 좀 배선에 있었는데 다 철수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성의 일자리가 그렇게 있으나 저렴하고 조그만 무역회사, 뭐 그러니까 일본하고 뭐 대행 무역하거나 뭐 이런 쪽 그런 데나 좀 가는 정도겠죠. 하여튼 울산은 자리가 없고, 뭐 경남에 있는 대부분 도시도 자리가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제 얘기도 들었고 구조도 봤으면 이제 이 상황을 진단해 보자면, 저는 일종의 트릴레마가 있다. 트릴레마는 셋 중에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지역을 보는데 세대, 노동, 젠더의 문제를 함께 안 보니까 얘기가 자꾸 이상하게 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면 세대는 고려합니다. 젊은이들 많이 오는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노동과 젠더 이야기는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연합만 어떻게 그냥 지역에 공장만 유치할까, 공장을 많이 유치할까, NHN을 유치할까 뭐 이런 거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노동의 관점이나 노동 시장의 문제나 젠더 관점 없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또 얘기합니다. 지역 얘기할 때 많이 하죠. 할 때는 세대의 문제와 젠더를 고려하지만 나름대로 젠더가 변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소멸 지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노동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런 얘기할 때는. 그다음에 노동 문제를 또 실제로 본격적으로 하면 세대와 젠더 문제가 나오지만 나머지는 이제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경남권은 이제 중화공업, 정규직, 노동운동의 정치 남는 세대와 젠더의 문제가 배제된다는 거죠. 노동 문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 트릴레마를
있는데 통합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가 안 풀릴 거고 지방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들 중에 교차성 이런 거 얘기하시죠. 그래서 뭐 세대, 노동, 젠더를 함께 검토해야만 사실은 대책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항상 한 개 아니면 두 개만 고려를 하게 되더라. 뭐 그런 겁니다. 각각의 위원회들을 제가 다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 요즘에 2030위원회 이런 거 있거든요. 울산의 거긴 경사노위를, 노사민정 경사노위를 뭐라고 부르더라? 화백회의라고 부르거든요. 울산은. 송철호 시장이 그런 거 좋아하세요. 예, 화백회의. 그래서 하여튼 하는데, 거기에 하나 위원회가 뭐냐면, 2030위원회. 2030에 울산이 망한다요. 왜냐면, 현대자동차의 정규직들의 정년이 2030년이면 다 끝나요. 대부분 끝나요.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된 분들 빼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분들 빼면 다 대부분 퇴사하거든요, 정년. 그래서 요즘에 현대자동차 이슈 뭡니까? 정년 65세까지 연장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5년 연장해서 5년 더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엄마 아빠 찬스를 늘려달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애가 결혼을 못했어. 아직 우리 애가 심지어 취업을 못했어.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본인들은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030년 되면 사실 울산이 굉장히 쪼그라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정규직을 뽑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완성을 했다고 저는 거의 보는 편인데 무승년 작업장을 완성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자의 승전이 필요하지 않은 작업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장장하고 인터뷰하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는 저기서 지금 폼판을 저기 여학생 지금 당장 불러다가 차체 조립시켜도 1시간만 3시간만 교육하면 할 수 있다. 아무나 와도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주말에 그 사람들이 조립해요. 현대자동차 조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그 정규직 한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를 더 이상 지탱하고 싶지 않아요. 사측은 빨리 나가, 그냥 그때까지는 저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그때 나가만 주세요. 예, 그때 집에만 가주세요. 5년은 못 해드려. 촉탁으로 2년은 해드릴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촉탁 2년은 해주는데 이거를 정년으로 5년을 더 연장을 못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그러냐? 우리 아이가 내 자리에 못 오기 때문이에요. 요는 그게 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간단하지 않은 게 대학을 70% 갔다니까요. 자기 자리에 오는 게 맞냐 그러면 또 그때 애매해요. 또 물어보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 아이가 울산에 있는 혹은 창원에 있는 진주에 있는 공기업에 들어갈 때까지 혹은 공무원 붙을 때까지는 내가 하여튼 이 정년 퇴직을 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와 부울경 써놨는데 사실은 러스트벨트는 나아요. 제가 볼 때는 러스트벨트에서 열받아가지고 거기가 원래 아주 한국으로 치면 호남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케네디 이후에, 아니지, 루즈벨트 이후에 한 80년을 그냥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안 찍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차라리 나아요. 제가 볼 때 부울경보다. 왜냐하면 대학도 전 세계에서 유수한 청년들이 온 대학이 있고 창업을 하고 피츠버그처럼 카네기 멜론 대학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부울경은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이걸 갈아엎고 사실 대안을 무슨 창업 인프라 아까 뭐 인터뷰할 때 필요하다고 했지만 필요하지만 그걸 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많이 불비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 이거 갖고 지지고 볶아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제조업 기반 갖고 지지고 볶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죠. 그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여튼 뭐 많이 합니다. 메가시티 얘기를 한 페이지 넣었다 그냥 뺐는데 메가시티는 궁금하시면 이따 물어보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뭐 대학들도 그래서 뭐 이제 지역혁신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대학들 연합대학 같은 거 지금 뭐 해서 뭐 그거 통해서 취업 연계도 하고 NHN도 유치했습니다. 경남은. 근데 그런 거 갖고 될까요?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질문. 지금 이런 상황의 노동을 경험하고 있고 이런 시장이 펼쳐져 있고 실제로 노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 될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들고 해야 될 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트릴레마 이런 것처럼 한 가지만 고려해서 풀리지도 않을 문제 같고, 그러나 이 문제 자체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스케일 관점에서 보면 관심이 없는 주제고, 사람들이 그렇겠지 정도는 예상은 하지만 가덕도에 신공항 지으려고 하면 정의당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 상황이라는 게 공유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됐고, 제가 1시간 15분 하라고 했는데 딱 1시간 15분 했습니다. 칼같이. 요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좀 듣고 저도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박수는 맨 마지막에 치시면 되고요. 감명을 많이 받으셨나봐요.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편하게 관장에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해주시죠. 이게 뭔가 뭐 토론에서 질문하시려고요? 예,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거 좋습니다. 네. 아이 그러지 마세요. 네. 아 이것도 또 나가겠네. 네. 없으신가요? 예. 네. 강의 들려고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성 일자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특히 지방들이 생산도시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많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러니까 정책을 한다면 그냥 결혼을 끝내는 그런 경우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을 지방에서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탈주하지 않도록 지방의 생산직에서 내부에서 그렇게 생산직이 아닌 사업들도 생산직에서 그렇게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그건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가끔 비유를 쓰는 게 쇼핑몰을 만든다고 여성이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이 와서 정주에서 살고 일하면 쇼핑몰은 생길 것 같아요. 너무 되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성들이 오지 않는 이유를 문화시설이 불비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욕하고 옵니다, 맨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청년에게 일자리를 여성에게 주거와 문화를 이게 약간 지방 도시들과 지자체들이 다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거꾸로 뒤집으라고 합니다. 여성에게 일자리를 청년에게 괜찮은 주거 공간과 문화 공간을 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내가 커리어를 펼칠 수 있는 커리어에 대한 강박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력 단절이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큰 요인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돼? 이거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우선순위가 이제 다수에게는 커리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여성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리어인데 그거에 대한 설계를 안 하고 우리가 레고랜드를 혹은 우리가 무슨 쇼핑몰을 그러면 쇼핑몰을 짓죠. 들어오죠. 처음에 잠깐 이렇게 부밍이 됐다가 1년 지나면 이제 텅 비죠. 공간들이 멀티플렉스가 다 빠지고 거기에 같이 항상 가게들 유치하고 가게 망하고 백종원 출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순서가 거꾸로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젠더 관념에서 되게 큰 문제가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GM 공장 이런 데를 가보면 미국에 여성들이 다 조립합니다. 자동차 공장은 언제부터 전동이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남성들이 다 전투하러 가니까 그때 일해보니까 또 할만해요. 예. 근데 우리는 자동차 공장이 금여구역 맞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현대자동차는 주말에 알바로는 여성들도 와서 하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 거. 일단 생산직은 그렇고. 근데 예를 들면 중공업 공장, 무거운 거, 진짜 종합기계나 조선이나 이런데 여성들이 못 오는 거 납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도장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인팅. 도장 공정은 다 여자들이에요. 근데 여성들이 되면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학자가 하는 재밌다는 웃기다가 아닙니다. 인터레스팅입니다. 근데 제가 재밌다 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도장 공장이 여성화가 되면서 그 자리가 전부 다 비정규직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소에 여성이 일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생산직으로 이제 그런 여자가 일하는 직은 중요하지 않은 일자리. 근데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조선에서는 도장이 진짜 중요해요. 조선소에서 도장이 잘못되면 배가 녹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배가 가다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철이기 때문에 부식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공정이 하여튼 여성이 되면서 여성화되고 이제 저임금화가 되고 하청화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제 일단 고정 성역할 관념의 문제가 실제 문제보다 클 수가 있다. 실제로 여성이 할 수 없는 일이라기보다는 성역할 관념 때문에 못하는 게 있다.
근데 그건 또 그렇다 쳐요. 생산직이야 뭐. 예를 들면 석유화학 공장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안 뽑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생리를 못 하게 되고 뭐 불임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호르몬적인 영향 때문에 뭐 진짜 아프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뽑거든요, 또. 석유화학 공장 사무직은. 근데 석유화학 공장은 오퍼레이터랑 사무직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냥 다 돌아다니고 같이 기계 만지는 건데 버튼을 누르느냐 버튼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설계하느냐 차이예요. 근데 또 거긴 그렇단 말입니다. 뭐 그래서 생산직과 그것도 이제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직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사무직은 진짜로 이제 젠더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예, 여성을 뽑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산 관리든 아니면 설계직이든. 설계직은 앉아서 도면만 그리는데 뭐. 예. 근데 안 뽑잖아요. 거기도 95대 5는 관철이 된다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저는 MB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MB 싫어하는 사람 많죠, 한국에. 근데 MB 때 그 강만수가 산업은행 총재였죠. 예, 강만수가 또 재밌는 신념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졸을 몇 프로 이상 뽑아 이런 걸 꼭 했고요. 산업은행 산하에 있는 모든 자회사나 다름없죠. 대우조선도. 두 번째는 이제 여성을 뽑아라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중에 30% 여성 뽑아 그래갖고 사무직 여성 뽑았거든요. 5년 동안 다 다녀요 지금도. 아니 대기업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좋고 애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갈 수 있고, 예, 뭐 옛날처럼 뭐 100시간 노동 아니기 때문에 뭐 퇴근할 때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다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특별히 사고를 쳤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같이 일해도 되는데 안 뽑는 건 그냥 순전히 이제 관행만 남은 거죠. 옛날 같이 그런 물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근데 그 관행이 안 깨지고 있고, 여성이 오는 것이 곧 경력 단절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갱생이 이 방식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공대에도 여학생들이 늘었어요. 이제 여기 이공계 나오시지만 이과는 지금 거의 5대 5가 됐고요. 기계과 같은 데가 아주 남초 학과거든요. 기계과도 요즘에 20% 넘는 학교들 많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안 뽑는다 이거죠. 그냥 공대 커플을 찢어 놓는 거죠, 이제.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데도 굉장히 지금 이 산업 도시들이 잘못하고 있다. 동남권 도시들이 그 관행이 안 깨져서 그런 거를 이제 산업적 가부장제다. 첫 번째는 여성 노동을 평가절하하고 그 정규직 노동이었던 걸 여성이 할 경우 이제 굉장히 저임금화, 하청 노동화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수한, 그러니까 실제로 직무 역량과 상관이 없음에도 뽑지 않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재생산이 되면서 지역이 남초 지역이 되고 여성이 생계부양자가 될 수 없고 남성 운리, 그러니까 남성 생계부양자 경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역이 소멸하는 거를 저는 이제 산업적 가부장제다, 산업 가부장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뭐 그냥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마지막 부분에 트릴레마 얘기해 주시면서 네. 세대 그리고 노동, 젠더 이렇게 사실 세계를 동시에 바라봐야 된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얘기 들으면서 그 차점에 사실은 산업 지역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문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가 그 그릇이고, 그것들을 담는 방식으로 우리 세대, 뭐 노동, 젠더를 담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인상을 좀 받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이제 뭐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이런 사례라고 할까요? 뭐 이런 지역의 산업을 새롭게 뭐 꾸려서 이런 세대 젠더 노동을 좀 담아내고자 했던 네. 사례들, 시도한 사례들 혹은 성공한 사례들, 실패한 사례들 이런 게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우리 사례는 그 정책하시는 분들 많이 뒤져보셨겠지만 뭐 북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데, 제가 오늘 그 책은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저기도 보시면 추월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문제 설정이 좀 맞지가 않다, 한국이랑. 왜냐면 이게 뭐랄까요, 좀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적용할 만한 사례를 뭐 일본 가서 찾아봐도 일본은 그냥 이 뭐랄까요, 도인들이 일하는 작업장이라 작업장을 그렇게 디자인하기도 어렵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연공서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잘 닦여져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청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하청 노동자하고 또 원청 노동자하고 임금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또 막 이런 종류의 질문 게 막 엮여 있어가지고 모델을 바로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미국형으로 창업을 많이 유도하면 된다? 그러면 지자체들이 근데 또 창업을 혁신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 그 방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산 정도가 뭐 이제 하려는데 잘 안 되죠. 대학이 그렇게 많아도. 왜냐면 부산에는 산업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남과 울산은 산업 인프라는 있는데 대학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전략을 추진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뭐 저는 산업 전략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그 모델을 찾아야 되냐 만들어야 되냐 그냥 없는 데서 맨 땅에서 해야 되냐, 그럼 저는 맨 땅에서 하면서 참조를 일정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무슨 모델을 이식하는 걸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 생각은 있고, 뭐 그래서 뭐 메가시티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런 생각입니다. 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사회학하는 사람들 그냥 뭐만 있으면 이건 안 바뀌어라고 말할 때 경로 의존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게 우리가 제조업 경제인데 갑자기 우리가 뭐 무슨 디자인 산업을 해서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러나 요즘에도 그거는 염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되게 열받았던 게 뭐냐면, 통영에 어떤 조선소 하나가 문을 닫기 전에 미대생들이 몰려갔어요. 가고 그래피티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막 페인팅을 하고 멋있게 막, 이미 도시 재생지가 됐어요. 여기는 지금 현장 사람들이 법정 관리만 풀리면 당장 들어가서 일할 건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역에서 시군구 단위 정도는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주력 산업 어려워지잖아요. 바로 관광산업 비전 발표합니다. 6개월 안에. 우리 지역에 이제 손님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문제가 있고, 그 정도는 광역 단위에서 최소한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혁신경제라고 하면 뭐 다 뭐 IT 섹터에 뭘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조 스타트업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좋은 터가 있잖아요. 이런 공장들에 지금 예를 들면 창원에 의창구란 데가 있는데 요즘에 거기 아파트가 핫해가지고 막 무슨 지금 마용성급으로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투기꾼이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근처에 폐 공장들이 많습니다. 공장들 막 닫고 막 지금 잠깐 안 하거나 땅만 있고 막 이런 데 근데 거기 가면 선반도 다 있어요. 아직 청산 안 해가지고 이거 뭐 약간 저당 잡히고 이랬나봐. 그러면 그런 거 갖고 뭐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맞죠, 제가 볼 때는. 창업을, 그러니까 뭐 가서 생산직 노동자 해라가 아니라, 네 공대 나왔는데 갈 데 없으면 여기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인큐베이팅 할 테니까 기획안만 잘 들고 와봐, 이거 갖고 만들어봐,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상상력을 오히려 이 동네가 못해요. 제조업의 완전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거 유도하는 거, 메이커 스페이스를 왜 세운상가 옆에서 합니까? 메이커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그 벤더들 있잖아, 그러니까 하청업체들, 그 부품 하청업체들, 그거를 왜 퇴직한 부장님을 주고 퇴직한 상무님을 주고 왜 퇴직한 노동조합 위원장을 줍니까? 그 친구들 만들게 해주고, 니네 여기도 납품하고 니네 글로벌 시장에도 납품할 수 있는 회사 한번 만들어봐. 인프라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그 정도 방향성은 있어요. 괜히 또 여기서 안 하던 거 막 한다고 하는 것보다, NHN 유치보다 제가 볼 땐 그런 창업, 제조 관련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을 괜찮은 강소기업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뭐죠, 공장, 이거 뭐죠, 그 독일에 우리 많이 쓰는 공구, 그 뭐죠, 공구? 보쉬 같은 그런, 보쉬가 여러 가지 제품군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드는데 그런 거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데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자문으로 써야지, 그 사람들 사장 막 시키지 말고. 자꾸 그 말 나오잖아요. 항상 그렇게 줄 때 항상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는 어느 사회에서나, 한국은 아직 엔지니어가 그냥 직장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직장 퇴직한 거예요. 공대 나와서 혹은 뭐 공고 나와서 퇴직했지, 그냥 아저씨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엔지니어 협회 같은 게 잘 돼 있어요. 그 퇴직한 임원들이 자문을 많이 합니다. 울산 같으면 NCN이라고 이제 그런 게 하나 생기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청년 스타트업 가서 자문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 선반 깎을 줄 아냐,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너는 컴퓨터 CAD로 이렇게 했지, 이거 실제로 구현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3D 프린터가 뭐 이런 원리 이런 거 다 아시거든요. 그런 분들 와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거 지자체에서 돈 주고, 어차피 돈 많아요, 그런 분들 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하루에 그 3만원씩만 드리면 와서 합니다. 자기들이 밥값 더 많이 나가요.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하고 하면
이 지역에서는 그게 맞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인터넷으로 질문 해주신 분 계신데요. 네. 주로 이제 문제 분석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국내 요인들 중심으로 하셨는데 네. 국제 경쟁력 하락 같은 이제 외적 요인도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요? 아니 뭐 조선업은 압니다. 딴 건 잘 모르고 조선업은 그 유가의 변수였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해양 플랜트 발주가 많이 늘었고, 근데 해양 플랜트 왜 못했냐는 제 책에 있으니까 책 사보세요. 예, 나왔고 하여튼 뭐 근데 유가가 하락하니까 다시 해양 플랜트 발주 안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경기가 이제 어려웠다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그 뭐죠? 배는 20년이 주기예요. 수명이 보통 20년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배를 주문하는 배들은 2000년대 초반에 한 건데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주문했던 선주가 이번에 또 주문하는 거거든요. 배를 이제 걔는 폐선하거나 아니면 중고선을 팔고,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그때 수요만큼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동량이 더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배 발주가 많고 조선 산업은 괜찮고, 뭐 자동차는 뭐 몰라요. 저도 저한테 다 물어보지 마세요. 저 애널리스트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남권은 근데 제조업의 하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맨날 샌드위치 위기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중국이 싸고, 근데 이제 중국이 안 싸요. 동남아가 싸죠. 동남아가 싸고, 그 다음에 기술력은 유럽이 좋았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 스테이지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으로도 좋고 인건비 요인에서 중국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정도는 됐고, 오히려 이제 쟁점은 고도화를 조금 어떻게 잘, 고도화는 해야 되거든요. 한국이 이제 인건비로 밀어붙일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 길로 가는 방향을 잡은 섹터? 산업은 있고, 하지 못한 산업도 있고, 뭐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 변별이 좀 되겠죠. 근데 이제 동남권에 있는 산업들은 그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생산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 안 뽑기로 했던 얘기는 그냥 기계 위주로 가기로 했는데, 로봇 위주로 가기로 했는데, 그게 좋은 길인지? 현대자동차는 괜찮겠지만 그럼 지역은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고도화가 맞냐, 이런 거 이제 정치가 풀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사회가 풀 문제이기도 한 거죠. 예, 그 다음 뭐 조선운소 같은 데는 하청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깨줄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런 종류의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근데 산업 자체의 경쟁력 자체에 대해서는 뭐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막 이렇게 제기하기에는 다른 요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카카오톡 채널로 또 질문해 주신 분 네. 계신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 드는 고민이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하와 연결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좀 예민할 수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 뭐 첫 번째 메가시티 당연히 연결됩니다. 왜냐면 그 옛날에 그 노동과 달라져서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배워야 됩니다. 생산직 노동자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우는 게 옛날에는 어깨 넘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혹은 옛날에는 그 뭐지? 뭐라고 했더라? 몽키라고 하세요. 몽키라는 공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양쪽에 몽키로 맞아야 배운다 뭐 이런 얘기를 생산직 아저씨들 많이 합니다. 몽키로 맞아가면 배웠다 자기는. 요즘에 애들을 그냥 뭐 이렇게 못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어디나 하니까.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전수 받거나 내가 경험을 누적해가지고 이제 나의 숙련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노동의 성격이 생산 노동이라는 것도 정보화랑 다 결부가 돼 있고요. 공학 지식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데 작업장 내에서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산직 분들도 요즘에는 대학교 가고 싶어 하고, 처음엔 폴리텍 갔다가 폴리텍에서 만족이 안 돼서 기계공학과 이런 데 그냥 4년제 가려고 하고, 또 뭐 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명장 이런 거 가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막 있거든요. 그럼 자격증 따다가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학교를 가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거제에서 부산대학교가 제일 아마 가까울 건데 얼마 걸릴까요? 차로 1시간 반?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전철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철로 1시간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차로 가면 일단 아무것도 못 읽잖아요. 일단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좀 다르겠으나 이제 못 읽고 가면서, 아니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 1시간 걸리는 대학원 다녀요.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 6시 퇴근해서 7시 수업 가잖아요. 막 불이 나게 나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그냥 지옥 처리 할지라도 그럼 뭘 들으면서 가든지 하여튼 가잖아요. 근데 운전하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엔지니어들, 공과대학 나온 엔지니어들 다 요즘 박사까지 하려고 하는 추세고, 왜 서울에 매주 올라가냐 하면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있지만 남초 작업장이니까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배우러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말 대학원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대학원 다닐 수 있게 해줘라 이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이 배움하고 하여튼 연결이 되거든요. 옛날보다. 제조업도 그래야 아마 발전을 더 할 거라고 보고, 생산직의 노동이라는 것도 고평가가 될 거라고 보는 거는 그런 거 있는데, 물론 임금 체계랑도 연결이 됩니다. 직무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교통망 일단 중요하다. 광역 내 교통망. 근데 우리는 지방 하면 다 차 없으면 못 사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심지어 부산은 지하철이 있어도 또 조금만 벗어나면 차가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를 좀 깨는 차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WLB 하면 워라밸로 읽지만 워크라이프 밸런스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L을 좀 바꿔야 한다. 러닝으로 바꿔야 한다. 요즘에 지역에서 니즈도 똑같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난 좀 뭔가 배워야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인들은 하여튼 그 안 좋은 말로 십선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배워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뭔가를 알면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강박이 많고, 우리는 무식하단 말을 엄청난 경멸로 생각하는데, 무식함이 이렇게 경멸인 사회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린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엔 대학이 많고, 그 수도, 그러니까 울산과 경남에는 그 산업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서로 상호 연계를 해야 되고, 창업 인프라 관점에서도 동남권 메가시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양산이나 김해 이런 데다 큰 실리콘밸리처럼 무슨 밸리 만들어가지고 대학원 캠퍼스를 다 글로 옮기고, 거기서 실험하고, 거기서 스피노프하고, 그 제조업과 관련돼 있는 출연연들 대전에 있을 게 아니라 다 내려와라. 그래서 그쪽에 출연연들 같이 코업해서 그러다가 스피노프도 하고 뭐 국가과제도 하고 거기서 해라. 현장이 가까우니까. 지금 대전에 있는 공무원, 이렇게 출연연 연구원들이 맨날 출장 와요. 울산으로 KTX 타고, 아니면 마산으로 출장을 와요. 창원에는 재료연구원이 있고 화학연구원의 분원은 뭐 저기 울산에 있고 이러니까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은 다 이쪽에 있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좀 집약해서 내려오기 위해서도 메가시티의 그런 구상이 필요하고, 뭐 가덕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산업물류의 대부분이 지금 차로 움직입니다.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차로 어디로 가느냐, 부울경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항만과 그 다음에 공항을 접도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뭐 물론 이제 여기서 기후변화 이제 요즘에 문제니까 탄소 배출이 있는데, 탄소 배출에서 비행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건 국내 항공이에요. 국내 여객이에요. 해외에서 산업물류 오는 거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또 지금 KTX 지금 차를 끌고 인천에 가가지고 거기다 차를 파킹하고 해외 국제선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배출은 뭐 그런 문제에서 간단하진 않지만 이게 그냥 바로 문제냐 이러면 저는 뭐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네. 네, 거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해주시죠. 이거 조금 그 부산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가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보이시는 지점이 있는데, 일단 메트로, 부산 메가시티 플랜을 하려면 메트로가 연결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 엄청 많고,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엄청 약한 네.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과 그리고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돈을 쓰는 걸 용내줄까라는 조금 비관적인 전망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뭐 난리를 쳐야죠. 뭐 할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그래요. 만만해서 그래요. 그건 뭐 저든 뭐 나고 자라기 다 서울에서 자랐지만 가서 지금 저 10년 정도 이제 경남에 있는데, 그거는 뭐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들리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그 인프라 설치로 발생하는 지금 피해라는 건 수도권의 개발 다 그런 거예요. 수도권에 산 많잖아요. 서울은 일단 원래 서울이라는 거 자체 분지 아니에요? 다 뚫어놨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강이 언제 이렇게 일자로 고다요? 원래 이 한강은 되게 얕고 막 이게 꾸불꾸불한 건데 다 핀 거잖아요. 강을 이렇게 준설하고 피고 얼마나 많은 지금 뭐, 그리고 지천들도 다 이게 약간의 인공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우이천, 중랑천 다 이런 거 다 약간 인공으로 다 매번 갈아엎고 다시 오리 갖다 놓고 뭐 이제 물고기도 다시 집어넣고 뭐 수풀도 다시 심고 그러니까 청계천은 아니지만 사실은 다 그 정도 하는데 그럼 이거는 뭐 생태적입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누가 더 낫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네, 필요하면 해야 하고 어떻게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냐, 생태계 교란을 막을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는 기술적인 솔루션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우리 많이 해봤고 한국처럼 이렇게 토공공사 열심히 해본 나라 많지 않죠. 인프라 투자를 특히 수도권이 그런 거죠. 다른 지역은 열심히 안 해봤다고 봐야 하고 수도권은 진짜 열심히 해본 거죠. 예, 그러니까 50만짜리 도시를 1000만을 만들고 2000만을 만든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깔리면 지금 지하철이 도쿄 빼면 제일 복잡하거든요. 서울 지하철이. 그런 거를 만들었던 건데 뭐. 예, 그 경험 어떻습니까? 그런 데 써야죠. 네. 네. 이제 배고픕니다, 이제. 네, 이제 마무리 좀. 이거 제가 뽑을게요. 네, 한 1시간 40여 분 한 것 같은데요. 예, 오늘 흥미로운 얘기, 이제 동남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한쪽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오늘 양승현 교수님 통해서 이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런 이제 정치발전적 다양한 주제의 기획 강좌와 북라이브 또는 토론 이런 것들을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